네, 두 번째는 국힘 전당대로 가보겠습니다. 홍 소장님 지금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확한 지금 측정이 나오는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지금 어떻게 나오냐 발표되냐면 국민 여론조사, 다음에는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네. 그다음 국민의힘과 또 이 무당층한테 물은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다시 또 물어요. 책임 당원이냐 이렇게 묻고. 저희가 한번 그 발표를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당원이 100% 확실히 하지 않으니까 좀 더 이 합리적 추론을 해보기 위해서 대통령이 잘한다는 층만 또 뽑아서 돌려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을 따름이죠. 네 가지로 그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예,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국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안철수 창하는 쪽에 강세를 띠는 거고 책임 당원 쪽으로 가면은 김기현 강세를 띠는 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투표율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에 내가 알기로는 국힘당에서 하는 게 그 K-포트인가 뭐 그 선관위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모바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ARS도 하고 그러니까 현장 투표로 가는 게 아니고 아니요. 모바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투표율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 때가 43.7%였대요. 예, 그것도 낮은 거는 아니죠. 그때는 30.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이렇게 경쟁적으로 책임당원을 모았기 때문에 84만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저보다 그중에 1-20%는 자기가 책임당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0%는 실제 투표했다면 실제로 40%하고 50% 넘는 투표율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지금 40-50% 정도의 투표율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정도만 하면 굉장히 높은 투표율로 봐요.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국민할 때는 물어봤을 때는 안철수가 좀 높은데 어쨌든 이번엔 당원 100%잖아요. 네. 예, 그래서 국힘 지지층으로 본다면은 김기현 후보가 어쨌든 10% 정도는 그 어느 조사에서나 좀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했던 책임 당원으로 물어봐가지고 봤을 때는 특이한 게 안철수와 3위 천하람이 별 차이가 안 났다는 거. 이게 이제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 조사를 가지고 뭐 민심 1위다, 천하람이 뭐 결선 투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많이 나왔습니다. 황 소장님은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철수도 그렇고 그 김기현이가 이제 친윤이 중심이 되어서 저렇게 당 대표를 차지해서 내년 총선을 이제 그 공천을 100%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이제 총선을 이겨서 정치 권력 기반을 임기 내내 강력하게 유지하겠다라는 이 의도가 이제 나타난 건데 이걸 갖다가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너무 스스로 싸움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하나 이해가지 않는 것은 이제 왜 김기현이었을까라는 선택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안철수가 나타났을 때 저렇게 안철수에 대해서 그 공격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철수를 갖다가 저렇게 완전히 두들겨 잡아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리듯이 저렇게 끌고 가는 모습 속에서 왜 저렇게 뭐랄까 좀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행태를 보이느냐. 그게 이제 보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친박이 김무성한테 졌잖아요. 그때 벌어진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한 것 같아요. 또 이명박 정부가 그 박근혜가 나중에 비대위원장이 되고 이러면서 완전히 무너져간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과거의 그런 정치 사례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저는 이 이준석이가 천하람을 꺼내가지고 오는 바람에 안철수와 김기현의 이 양대 싸움에 사실상 이준석이가 어떻게 보면 뭐 개혁으로서 당권을 갖다가 새로운 천년 바람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지가 나온 것도 아니고 천하람이라는 사람을 내가 나는 결국은 3등 이럴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한겨레 표도 생각보다 많이 놓을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두 가지 포인트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윤심의 과도한 개입입니다. 뭐 지금 이 윤핵관 중에 한 명이라는 이철규 의원이 지금 당의 그러니까 명예 당대표로 뭐 지금 윤 대통령을 추대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윤핵관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걸 거예요. 명예 당대표는 앞으로 당선될 김기현 후보가 명예 당대표하고 실질적인 당대표는 윤 대통령이 하고 싶다. 그 의미를 이야기를 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뭐 그래서 그때 이 논란 중에 나온 것이 일부 뭐 지금 그러니까 보수 신문에도 당정 분리가 맞나? 당정 분리 어차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이 지금 실제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이 중간 선거뿐만 아니라 자기 선거를 위해서라도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정 분리가 안 된다. 미국도 지금 당정 분리가 안 되는데 한국이 어떻게 당정 분리하냐? 그런 식으로 쓱 흘렸다가 여론이 완전히 다 뭐 두들기니까 그 말은 쏙 들어갔는데요. 실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김기현 후보를 밀어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지금 당대표 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은 저는 뭐 말 그대로 지금 역사의 후퇴라고 퇴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 당정의 분리라는 것이 당정 분리라는 게 대권 당권의 분리지 않습니까? 그게 2002년 당시 민주당이 경선할 때 그때 노무현 후보가 공약을 했던 것이고 그 노무현 후보가 실제 집권하고 난 2003년부터 평당원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그 평당원이 되고 난 뒤에 대통령 뜻이 제대로 관철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깨고 결국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고 그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면서 말 그대로 소수 여당이 되면서 탄핵을 자초한 거잖아요. 탄핵을 자초했고 그렇지만 탄핵을 감행했던 당시 민주당의 구주를 비롯한 당시 야당들의 그런 탄핵 행태에 대해서 민심의 역풍이 불어서 그게 2004년도에 17대 총선에서 또 이 열린우리당이 가방을 갖고 가는 이러한 상당히 드라마틱한 과정 그리고 그 기막힌 결과 때문에 누구도 이제는 이 그 당정 분리 그러니까 대권과 당권을 분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를 못 건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 명분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수 정권으로 정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다 당을 통제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못 났었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지금 역사적인 시대착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가감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민심이 지금 싸늘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기현 후보가 뭐 어차피 대통령은 김기현이라서 의대인이라 많이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전당대회가 저는 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것이 결코 윤석열 정부한테는 그러니까 이 득점이 되기보다는 말 그대로 상당히 뼈아픈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황 소장님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은 지금 저는 이 지금 천하람을 비롯한 이 지금 천하용인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지금 그 허나, 김용태, 이기인 이 젊은 층 후보들의 그러한 그 일종의 뭐랄까요 이제 언더도그의 반란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희망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천하람이 이렇게 뛰어노는 데는 이준석의 뭐 영향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계라고 보는데 저는 이준석계라기보다는 일종의 뭐랄까요 청년 정치의 뭐랄까 새로운 도전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 당시 이준석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됐을 때는 이준석 말대로 단독 플레이였지만 지금 천하용인은 말 그대로 지금 팀워크를 갖고 있잖아요. 팀워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뭐 지금 그 조사해 보면 이 지금 그 이 책임당원에서 이 천하람이 꽤 높게 놓는다는 이야기는 당시 이준석 체제 때 2030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2030들이 이 천하용인의 이 젊은 패기의 바람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름대로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 천하람이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천하람이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진짜 이거는 대이변인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나마 이 지금 역사 퇴행의 그런 관점으로 흐르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천하용인의 일종의 뭐랄까 바람이다. 그 바람이 과연 얼마큼 갈지는 그렇게 뭐 장담 못합니다만 의미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차 교수님 말씀이 저는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저 보수 정당을 변화시켜야죠. 근데 저게 이상한 게 이준석 때도 그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될 때도 이준석을 당 대표가 만들 정도였으면 그 바람이 유지가 되어서 이후에 대선 과정에도 적용이 되고 당의 정책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준석이 만들 때만 있었다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저기에 밑바닥에 이번에 그 최고위원 4명이라든지 아까 그 천지등 4명의 바람이 있다고 하면 천하용인. 예, 그게 뭔가 현상에서 이렇게 지속돼야 되는데 저런 게 왜 선거 때만 반짝하고 사라지는가라고 봤을 때는 저 당에
과연 뭐 새로운 바람이나 흐름이라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30년 전에 보수 수구 정당 그대로의 모습들이 유지되면서 그 속에서 저런 것들이 선거 때 그냥 잠깐 스쳐가는 것이냐? 그게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게 도대체 실체가 뭐냐? 과연 국힘이 그 지난번에 탄핵 이후에 개멸됐잖아요. 그때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연찬에 제가 특강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이제 한창 그 영국 보수당이 이렇게 패퇴하고 다시 보수당이 집권했던 이야기가 그때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늘 텍스트였죠. 강의 텍스트. 그런 시절이었는데, 예, 저는 그때 보수당은 완전히 그 영국 보수당은 변했다. 이게 그 변함이 정책으로 사람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보수당이 다시 집권이 가능하게 됐다. 근데 과연 지금 우리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은 그런 근본적인 변화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게 보수정당이 근본적인 변화로 가려면은 본인들의 보수 사상부터 지금 이 변화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또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바뀌었느냐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했는데 가만히 봐요. 그 자리에서 했는데 지금 그 이준석이가 당 대표로 만든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입니까? 그때는 이름이 또 국민의힘 맞습니다. 국민의힘입니까? 그 국민의힘이 바뀌어서 이준석 당 대표를 출연하게 했느냐? 그랬다면은 그 이후에 변화가 이제 있어 왔겠죠. 속에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뭐 그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부터 그 기사가 올라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지방선거 승리하고 모든 게 그 진행이 됐을 건데 저는 그러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윤 대통령이 어떤 이 민생의 빌런을 규정해가지고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활용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지지율을 강보합세에서 40% 선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국힘 자체에서도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당대 이런 모습도 벌어지고 우리가 항상 진보는 반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가는 거예요, 역사는. 그런데 지금의 모습, 이 당청 일체론이 사실 당정 분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금방 차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는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면서 발전되었던 모습인데 그걸 돌리려고 한다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번에서도 그 보면은 김기현 후보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그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탈당해서 창당하겠다는 대통령당을 만들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김기현 후보가 또 탄핵 발언 안철수 그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가 탄핵 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TV 토론에서 깜짝 놀랐어요. 바이든과 난리면을 갖다가 물어본다든지 이거는 듣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듣고 있는 건데 제 듣기로는 윤 대통령과 저 용산에서도 이런 오바에 대해서는 그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게 엇박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이게 일종의 지금 이제 반동의 모습, 역사를 되돌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습들 아닌가. 그래서 차제에 이 국민의 힘이 정말 우리 진보 보수의 양날개로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우리 그 한반도를 갖다가 이 제대로 통일의 길로 나가게 하려면은 보수가 변해야 됩니다. 보수가 변하지 않으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가 그리고 남북한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말 이준석의 어떤 당대표 같은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는 당대표의 선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때처럼 예를 들면 대권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변화의 어떤 제초를 갖다가 국민단에 보여야 된다는 차원으로서 이준석 당대표를 한다든지 공 잡는 게 매라고 이 문재인 정부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필요했다든지 가면은 이게 역사에서 보면 오래 가지를 않는다. 그 당은 흥망성쇠를 겪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그 과정에서 정말 이 경제 위기 속에서 큰 나락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보수 안 변합니다. 보수가 어떻게 변할까? 진보는 변하던가요? 보수만 안 변하는 게 아니고 진보도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변하지 않는 보수, 변하지 않는 진보가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문제는 세월 앞에 이 그 장사 없다고 젊은 애들이 커올라 옵니다. 근데 이 그 세대별로 보수와 진보를 점하고 있는 이 기성 세대가 미래 세대 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2030 세대들은 보수한테 무시당했고 진보한테 이용당했다라고 했죠. 근데 이네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기네들이 이걸 직접 챙기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나오다는데 얘들이 선택한 게 국힘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 내야 되고 변하지 않는 시니어 그룹과 거기에 도전하는 이 주니어 그룹이 헤게모니 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대선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는 세대 연대론에 의해서 전략적 제휴로 이준석 대표가 됐지만 권력을 잡은 이상은 분점을 못하니까 시니어 그룹의 반격에 절대 세력을 가진 이 시니어 그룹의 반격에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이 여지없이 밀려났죠. 그런데 내가 그때 이야기했는 게 이것이 이주긴석 현상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적 시각에서 놓고 본다면은 정확할 거다. 내가 그때 이준석을 내몰 때 했던 이야기가 이준석 대표 내몰에도 이미 이 흐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2의 이준석, 제3의 이준석이 나올 거다. 천하람의 같은 인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저는 네. 천하람이가 뭔 소리를 하는지를 나는 걔의 사상 체계를 아는 게 아니, 없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는 내 스스로가 보수의 이 긴장을 주기 위해서 작은 보수 정당을 만들었어요. 네. 상당히 개혁적인 주장을 합니다. 어떤 거는 좌파들이 안 하는 주장까지도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국민의 힘의 보수라는 것들의 찌좋은 문제는 젊으나 너무나 예. 똑같은 꼰대놈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하람이든 이준석이든 솔직히 황교안이든 난 다를 바가 없어요. 외양만 다르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한테는 희망이 생길 수가 없다. 근데 작아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가지고 앞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정치 브로커들이죠. 지금 황 소장님이 작은 보수 정당을 만들면서 보수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했는데 그 변화를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번에 뭐 어떤 보면 뭘 가지고 이야기했는가 네. 하면 진작부터 거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 독과점을 혜택을 껴야 된다. 그래서 은행부터 통신료부터 이거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됐을 때요. 그렇게 받아라고 하니까 저 윤이 못 본 척 하다가 이제 급해지니까 컨닝을 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700만 원짜리 평당 원가주택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도시 곳곳에 땅은 있어요. 동사무소 위에 지어도 되고 소방서 위에도 지고 이미 동사무소 위에 짓는 것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평당 700만 원에 집을 갖다가 국가적으로 분양을 하자 원가로 싱가포르처럼 주택정을 만들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려고 하면 땅은 내가 전부 고르겠다. 그렇게 해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이번에 윤석열이가 그 뭡니까 청년주택 있지요? 저한테 자기 정책 책임자를 우리 당에 보내가 그거 좀 쓰자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거 좋다. 근데 갖고 가가지고 뭐 250만 원 중에 한 30만 원 뭐 배터리 붙이는 걸로 설정 넣어놔서 사기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주거 문제, 그다음에 사교육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학교 밑에 학교 끝나고 나면 요즘 학교 시설 얼마나 좋아요. 서너 시면 집에 가요. 거기에 B급 교사를 수십만 명 채용해서 그래서 사교육을 그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다 가르치자. 결국 부동산 업자들 돈 버는 다 전략된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2, 3만 원만 해도 절약할 수 있다. 과목별로. 그래서 전국에 과목별로 시험 쳐서 이 B급 교사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자.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요양이 엉망 아닙니까? 노인 요양이. 그럼 그 노인 요양을 일본처럼 개호요원으로 1년에 수십만 명씩 뽑아가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 돌보게 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진보에서는 좀 반대할지 몰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인데 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부분 내보내고 거기에 우리가 근로장려금을 주자. 한 100만 원 정도씩 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 원 받고 하더니 우리가 300만 원을 정부가 100만 원 보태서 주면 그 차츰차츰 정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을 쭉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 진지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라도 수용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내용을 석부 15조라고 내용으로 만들어 놓고 대선 때 받으면 정책 제휴를 하겠다고 했어요. 누구든. 그런데도 전혀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분노하는 거는 이준석 최근이나 이 천하람이나 이런 어울려 다니는 젊은 것들이 단 한 번도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적인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청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장사만 해쳐먹고 있다. 그래 청년 미래가 없지요. 나는 그런 놈은 정치판에서 싸그러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항상 말씀 듣고 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천하용인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이야기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 천하용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개혁 정책이 상당히 이런 그러니까 이 실물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딱 손에 잡히는 뭘로 지금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비판은 아마 이 친구들도 상당히 감내해야 될 저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나마 그래도 지금 그 왜 이 천하용인들의 나름대로 변호를 하고 싶으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권에서 딱 한 사람의 목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아까 제가 국무위원들이 아무 말 못하고 대통령의 비서관들이 아무 말도 못한다 하지만 정말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당 의원들이에요. 여당 의원들이 지금 사실은 지금 민생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말을 못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 맥살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정치적 맥살이. 왜?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권을 누가 갖고 왔느냐. 이게 지금 싸움이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맥살이 잡혀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천하용인 중에서 이제 천하람이가 당권을 잡으면 제가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기대하는 부분은 그래도 이 천하람이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그것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일종의 뭐랄까 시스템 공천, 상향 공천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당한 주류들을 드러내고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아까 지금 이 소장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러한 이 보수 개혁적인 목소리가 담긴 정책들이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야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 출발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있는 이 지금 후보 4명 중에 그 상대적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것이지. 저도 뭐 지금 천하람의 실체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것은 맞아요. 네. 바뀌면 다 또 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뭔가 하면 바뀌는 과정에서 계획적인 정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일정한 컬러로 바뀌어야지.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전당대회에서 지금 공천권이 가장 큰 문제처럼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윤핵관의 문제, 결국 사람을 바꾸는 문제 때문에 천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집권 산업화, 집권 국힘당의 주류를 이루는 게 70대, 지금 60대 후반 70대 세대들인데 산업화 역할을 한 것 인정해요. 그러나 그 이후 IT, BT, CT 산업을 이루는 각 세대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루었던 60대 후반 70대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의 초기 축적을 주도를 해 세대였다 보니까 사실상 이네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를 거의 사실상 과점해버렸어요. 지금 2030 세대들이 왜 저런 목소리를 냅니까?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고 절대적인 필요한 직업, 집,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성세대들의 지금 독점적 그 구조가 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반발로 나오는 건데 일단 걔들이 주장하는 건 거기다 문제 제기예요. 물론 황 소장님 이야기하듯이 완성된 보편적인 보수 가치와 정책을 내놓으면 제일 좋겠죠. 걔들 그래봐 이제 30대인데 30대에 대가 나오면서 그 문제 제기부터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걔들 세대의 이제 정치
초장에 들어오는 애들한테 그 완결된 수준이면 것을 볼수 정치를 그 있을까요? 수준이면 난 정치를 하지 말아야 돼. 나이는 20대든 30대든 정치판에 들어왔다는 건 프로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전 세대가 그보다 더 나은 자질을 갖고 정치본에 아니 들어왔을까요? 그거는 아니지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새로 들어온 20대는 거기 20대에 걸만큼 정치의 기본적인 소양은 가져야죠. 아니 또 20대가 요즘 젊은 아들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국가적 과제와 거기에 대한 여러 부분들 속에서 어떤 평가하고 분석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사상과 노선을 정립하고 노는 거예요. 기본이죠. 그래서 김재원 최고를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치를 하려면 또 정치하는 무리인 당은 자기들이 뭘 할 건가에 대해서 강령적인 어떤 기본을 세우고 그거를 실현해내는 것이 어떤 정치의 그거다. 그런데 이 똑같이 그런 점에서 이준석을 비판했더라고. 그게 없다는 거야. 이게 이 친구는 정치를 갖다가 권력 게임으로 보는 거지. 거기에서 본인들이 실현해야 될 어떤 강령을 세우지도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비판인데 약간 같이 맥은 닿아 있다고 그 봅니다. 제가 금요일 날 9시에 천하람을 인터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장수 소장님의 그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꼭 좀 물어봐 주시죠. 물어봐가지고 어째 말하면 젊음의 허상 속에서 예를 들면 천하람 후보가 보수 개혁의 기치를 걸고 있는데 그 개혁을 우리가 까발릴 수도 있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밀 수도 있는 그런 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토론 이야기 하나만 하죠. 어땠어요? TV 토론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우리 이 그동안 정말 저 사람 왜 나왔나 했던 한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 사퇴하세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울산 비리 뭐 정치권이 그 이제 발담은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예. 그 나름대로 상당히 정치적 스킬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는 조금 이 체질화됐다 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한교안 후보 나름대로 일종의 절박성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의 그러니까 지금 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울산역 근처에 뭐 KTX 역사와 관련된 지금 부동산 투기 지금 부분을 강하게 지금 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총선에서의 만약에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상당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그런 자체적인 위기감을 뭐 미리 일종의 뭐랄까요 지금 그 예비 경보를 울렸다는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뭐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지금 한교안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그 당 대표가 됐을 때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하고 지금 이제 이 어려운 민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겠다는 당 대표 전력자로서의 각오와 지금 앞으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권을 장악했을 때의 그때는 왜 내가 실패를 했고 그리고 지금 나는 앞으로 그러면 내가 그때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당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림이 없는 거예요. 단지 모든 것은 지금 윤 대통령한테는 코드 맞추겠다. 그거 말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한교안이라는 사람이 절박성은 보일지 몰라도 그 자체의 주장에 대한 소구력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현재 국회의석을 갖다가 저렇게 압도한 차이로 이렇게 그 벌어지게 했던 그 총선 때 당 대표였잖아요. 그렇죠. 설배 장군이죠. 네, 그래서 그때 공천을 갖다가 그 전 국회의장인 김용호입니까? 김용호. 네, 한테 맡겨가지고 뭐 질 사람만 어떻게 그렇게 이 뽑을 공천할 수 있냐 말 들을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저는 저 당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수구를 해도 좋고 기득권 정당을 해도 좋은데 논리가 앞뒤가 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이 붕괴될 때 총리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당에 들어와서 당권을 잡아서 또 총선에 치도록 해서 그야말로 한국의 보수 야당을
저렇게 망가뜨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당 대표를 할 때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개헌 제안을 해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물었어요. 그때 그랬죠. 저 사람 도대체 아니 그게 개헌을 할 수도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야당이 개헌을 제안하는 거 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나는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봤습니다. 솔직하게. 그때 그랬죠. 문재인이가 간첩을 하나 앉혀놓고 그걸 간첩을 가지고 야당을 가지고 이제 그 총선 당하라 먹으라고. 그런데 저랬던 사람이 또 나왔는데 4등이 돼요. 그리고 또 비중 있는 득표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 나는 이상은. 저 당에 있는 당원들이라는 사람이 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건 집단적 그냥 광기의 양상이거나 반쯤 다 돌았다 이래 봅니다. 이제 좋게 말해서 될 수준이 넘었어. 그 김기현 후보가 지금 황교안 후보 때문에 가반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근데 못 주저앉을 것 같아. 어떻게 그죠? 주저앉히겠어요? 검찰에 올라잖아.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정확한 예측 조사는 아니더라도 개차표를 보면은 양자 대결로 다시 좁혀졌을 때는 황교안 지지자들이 김기현 쪽으로 많이 가는 거로 보통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렇게 대결을 하더라도 실제 결선 투표를 가면은 황교안 표는 아마 김기현 쪽으로 많이 갈 것 같고 이 안철수 천하람 표는 어느 쪽이 뭐 결선에 가든 그쪽 표가 서로 상호 교집합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5번 국힘당 이걸 보면은 이 전당대회도 딱 핵심 그 쟁점은 두 가지잖아요. 뭐 계획을 해야 돼. 계획이 아직 지금 주요 이슈는 떠오르지가 않고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연대론하고 총선에서 이길 후보 이 두 개를 갖고서 지금 그걸 붙고 있는데 실제 지금 보면은 이 그 국힘당에 되고 두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김기현은 대통령과의 관계에 되고 확실하게 연대하는 후보다. 이제 그분은 차별성이 있는데 총선에서 이길 후보에 대한 그 안철수의 어떤 그 주장이 아직 확실하게 안 벗겨 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지금 김기현이가 좀 우세한 지금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게 안 들어가서 김기현이가 거기보다는 윤 대통령 그리고 국힘의 주류가 지금 이제 이 김기현에서 밀리면 당 깨진다, 탈당한다, 탄핵간다 이러고 있으니까 엄청난 지금 이제 위협 소구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두 번째가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이 메시지는 다르게 가면서 다리는 몸은 지금 친윤에 담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미 친윤에서 안철수는 이제 배제된 상태인데 계속 몸을 친윤에 있으면서 메시지는 그게 김기현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니까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김기현 후보로, 한편으로는 천하람 후보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지난번 우리 조사가 이 권리당원에서 우리 아까 그 나왔지만 어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왔냐면은 이 책임당원이라죠. 거기서는. 그래서 책임당원에서 안철수 20.5, 천하람 17.8 이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3%가 안 되게 나왔다고. 그럼 이거는 책임당원에서 더 이렇게 이 안철수 지지가 이쪽 저쪽으로 가거리 되면은 2위가 이제 불안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전략을 갖다가 1위 전략을 가면 안 된다. 2위 전략을 가야 되지 않겠냐. 2위 전략을. 그러면서 천하람과의 어떤 차별화로 가야 된다. 김기현과의 차별화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김기현과의 차별화는 이미 그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을 끝내놨기 때문에 김기현 쪽이 자기한테 다시 올 리가 없어. 자기한테 떨어져 나간 걸 다시 올 수는 있겠죠. 이게. 그래서 이 안철수가 지금 이제 그걸 지금 공천을 세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을 아직 제대로 안 먹기 때문에 먹히기 힘들어요. 이게 공천이라는 것도 다 이게 권력과 같이 가는 건데 대통령이 살아있는 여당에서 대통령이 공천에 대한
개입과 영향에 대해서 뭐 노골적으로 하든 말든 간에 그게 1차적인 변수라는 거는 상수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여당이 공천을 어떻게 하면은 이 시스템 공천으로 어떤 그 대통령이 눈치 보지 않고 가느냐, 이게 먹혀다가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결선 투표가 한편으로는 이쪽에서 당원 100%와 함께 묘수라고 봤지만 오히려 결선 투표가 지금 부메랑처럼 해가지고 자기들이 결선 투표는 어찌 될지 몰라요. 한기환 표가 결선에 가서 김기현 후보한테 많이 가겠죠. 하지만 다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중요하게는.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그 김기현 후보한테 가느냐, 그거는 아주 극적인 그 연대만이 있을 때 이 가능한 거고, 저는 이준석은 이미 이쪽하고는 강을 건너도 한참 건넜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를 그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그 그냥 참여 안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아까 말한 권력 게임의 그 도사 이준석 후보가 참여 안 할 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태든 뒤를 치려고 그래. 뒤로 치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결선은 진짜로 모르는 겁니다. 이게 결선 가게 되면은 진짜 김기현과 안철수로 가게 됐을 때는 모른다. 김기현과 천하람으로 가게 됐을 때는 저는 안철수 표의 많은 부분들은 김기현으로 간다고 봐요. 예, 저는 저는 비슷하게 가거나. 저 우리 김 대표님 말씀에 저는 절반은 동의하는데 아까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천하람과 김기현과 천하람이 됐을 경우에는 안철수의 지지표 상당수 천하람 쪽으로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김기현과 안철수 때 천하람의 표가 갈 것이냐, 저는 거의 안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천하람을 지지하고 있는 지금 2030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왜 지금 안철수를 지지 안 하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2012년도에 정치권에 돌아가고 지금 12년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딱 안철수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맨날 철수한다. 두 번째는 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철수는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안철수는 이제 확실한 것 같은데 문제는 간철수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그러니까 나경원이 드랍하고 나경원 드랍표 상당 부분 인수했을 때, 그러고 한때 앞서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용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대통령은 무슨 동격이야. 그리고 전시호가 뭐 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그때 바로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잖아요.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봐요. 그때 진짜 안철수가 간철수라는 그 꼬리 자르려고 하면 아니 대통령 섭섭합니다. 사실은 유난연대 해가지고 당신 다 대통령 거 아니에요. 기계 있게 치고 나가고 그 대신 내가 당대표 되면 내가 맞는 국정 과제 내가 앞장서서 할게요. 당신 내가 선거한 대통령 만들어야 내 미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당히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김기현한테는 공격을 하면서 계속 용산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천하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김기현이가 되나 천하람이가 되나 어차피 윤 대통령의 호주머니 속에 공깃돌인데 뭔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오늘날 이 보수 정당의 제일 비극이 네. 이준석이 같은 군이거나 네. 아니면 간 작아서 권력에 굽히는 것 말고는 한 놈도 없다는 게 오늘 보수의 내가 이제 요 부분에서 이야기. 지금 이제 그 천하람 표가 어떻게 갈 것이냐. 안한테 나는 갈 수밖에 없다. 네. 많은 부분이 다 간다는 아니죠, 물론. 네. 7대 3이든 뭐 이렇게 네. 갈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갈 거다. 뭐 아니 가긴 가더라도 저는 정치적 의미가 큰 결과가 없다. 없다고 보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네. 왜 그러냐? 금방 이야기한 대로 안철수가 이번에는 철수 안 한다. 안철수는 맞는 것 같아. 네. 근데 거기에다가 새롭게 뭐 그 전부터 있었죠. 간철수, 네. 간을 보는, 간만 보는 이랬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만약에 안철수가 안 그랬다 벌써 대통령 됐어요. 그렇죠. 안철수는 기회가 무지하게 찾아오는 맞죠. 정말 럭키한 친구라. 네. 이게 2009년도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지지율 50%. 이거는 한국 정치사에 이런 건 없어요. 로또도 뭐 이 정도는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5%의 박원순한테 양보했다. 그래서부터 이제 안철수가 시작된 거죠. 안철수의 양보가. 근데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붙었을 때도 그 단일화 게임에서 그러니까 차이가 사실은 나는데. 박근혜를 이기는 여론조사는 단일화 때 안철수였어요. 안철수였죠. 우리가 TV에서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거를. 왜냐 문재인으로 갔을 때는 안철수 지지가 70%밖에 안 간다. 근데
안철수로 단일할 때 문재인 지지율 85% 이상이 간다. 그래서 당선된다. 이 게임은 2, 3%밖에 안 된다. 나중에 3.6% 차이였잖아, 이게. 그랬음에도 그걸 갖다가 그냥 들어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고비마다도 희한하게 무슨 선거를 치르면은 안철수가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어. 그런 기회들이 많았음에도 왜 제대로 된 지금도 기반 하나 없이 예를 들면 떠돌아다니면서 이번에도 나경원을 갖다가 압박만 안 했어도 저런 식으로 안철수한테 기회가 없었죠. 근데 안철수를 압박하면서 돌아가게 만드니까 다시 기회가 또 온 거죠. 이게 온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제대로 된 젊은 친구라면은 안철수의 한계는 누구나 다 안다는 거죠. 한계를 다 알지만 어쨌든 김기현하고 안철수는 다르다는 것은 또 명확한 거고 이준석 쪽에서 젊은 친구나 이준석 천하람 쪽에서 거기서 볼 때 예를 들면 이 향후 정치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김기현은 그냥 김기현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있고 거기는 국힘의 주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서는 내부 총질이 대선을 지나고 나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입당할 때부터 이준석은 이거는 싸가지다. 이게. 그래서 이미 이준석 당대표는 이쪽에서는 쳐낼 대상으로 이미 규정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도 그걸 보고 자기도 그냥 죽지 않겠다고 계속 반발해 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윤과 이의 어떤 크게 보면 김기현의 어떤 그 자생적인 후보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윤과 이의 대결에서 그 둘의 접합점은 아마 거의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천하람은 이준석은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가게 됐다면은 안과 어떤 딜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입지와 지분과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력화를 깨하지 않을까 싶은 게 30년 정치 여의도 도사의 어떤 예측입니다.